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각 소식에 야당은 특검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 현근택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과 관련해서 좀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는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뭐 세 개였잖아요. 배임, 뇌물, 횡령이었는데 사실 이제 배임 부분이 이제 임무에 위배된 게 명확하냐. 그 다음에 배임액이라는 게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뭐 당시 예상 수익을 했더라고요. 현재 수익과 예상 수익을 빼고 그 중에 뭐 50% 플러스 1%, 그러니까 50% 정도가 성남도시공사의 손해로 봤는데 그게 적정한지 여부.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아마 뇌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5억이었잖아요. 근데 700억은 이제 뭐 구두로 얘기한 건데 물론 약속도 뇌물이 됩니다만 말로 해서 뭐 주겠다 이 정도 해서 약속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서로 어느 정도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50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왜 이상하게 봤냐면요. 보통은 뇌물은 받은 사람을 먼저 구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 50억 같은 거 받은 게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뭐 이런 다음에 이제 준 사람을 걸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뭐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5억이 처음에는 1억 현금 4억 수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세상에 어떤 분이 수표로 뇌물을 주는 분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수표라는 거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수표가 뭐 남욱 의원이 아니죠.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됐다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잖아요, 현금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억, 50억, 5억 전부 다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물이 돼야 횡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뇌물 주려고 돈을 빼돌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 됐고 제가 보기엔 아마 녹취록 부분도 그날 법정에서 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수사받으면서 안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어권 보장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받을 때 들려주고 내가 어떤 녹음이 돼서 이러니까 내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 와서 그걸 틀라 그러면 수사하는 중에는 안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법정에 와서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이탈을 치는 건데 그런 거 이제 요즘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영장은 제가 봐도 법조인들이 대부분 이거는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 주요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핵심 인물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전에 미리 주변 참고인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그 밑바탕이 깔리고 핵심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핵심 인물을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잘 안 지켜졌다, 선후관계가 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역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근택 대변인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상당히 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는 뭐 방어권은 당연한 거지만 그 범죄 혐의가 잘 소명이 돼야 되는데 범죄 혐의 소명에 제일 중요한 게 증거하고 자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신빙성 있게 설득할 만한 내용이 안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날짜가 공개 이렇게 겹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날 바로 이미 소환했다는 건 뭐냐면 피의자로 해서 소환을 했으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칠 정도가 되려면 소환 이전에 일단 압수수색, 그다음에 증거 확보, 그다음에 계좌 추적 같은 걸 해서 적어도 750억 뇌물이면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그것들 입증할 만한 최소한의 단서를 가지고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치는 건데 임의로 피의자로 소환한 다음에 그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니까 급하게 친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검찰의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중요한 핵심 단서와 핵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유동규를 구속할 때도 보면 유동규의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이거 실수라든지
그다음에 유동규가 사실은 오랫동안 썼던 그 폰을 경찰이 뭐 일부 보도에서는 압수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연 검찰이 과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정광석화처럼 마지막 몸통까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가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실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날 공교롭게도 네.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관련돼서 또 뭐 인과관계나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랬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렇게 그 말씀 반박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도 뭐 검찰 수사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네. 어제 언론에 나왔지만 사실 50억 정도 뇌물되면요.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대가 관계 같은 거 다 밝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문화재청에 뭘 보냈는지,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최소한 그 아들을 소환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대가 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50억 정도 뇌물 얘기하는데 대가 관계와 뭐 이 업무 직무 관련성은 그 얘기 안 하고 뭐 민족성 했으니까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증거 인멸이냐 도망 염려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건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기각 사회 중에. 그래서 아직 제가 봐도 뭐 검찰 수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뭐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같은 거를 뭐 파쇄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요, 절대 본인 스스로 서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시기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시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앞서 그 배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청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네. 전제로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때 배임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 그 전에 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거는 조금 미진했던 것 아니야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합리적인 우려이고 의심이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성남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유동규 씨를 구속영장을 해서 발부받아서 지금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기관이자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증거자료를 뒤진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배임에 대한 구속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남시의 예산을 받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성남시는 매년 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배임의 혐의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리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대로 시기가 늦어도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인가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뒤져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진상을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반박을 하면요. 이게 배임이라는 게 뭐 그냥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성남시가 아닙니다. 도시공사예요. 왜냐하면 도시공사하고 성남시는 어쨌든 MOU에 따라서 한 것이고 실제 공모라든지 아니면 주주협약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주협약에 그 주주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시공사와 성남의뜰 이 두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시공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러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재명 시장이 그걸 지시했느냐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다. 그러니까 배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이번에 아마 김만배 씨와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서로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직접적인 당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는 압수수색을 이미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실장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이나 이런 걸 보면 최종적으로 재산산의 변경이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결재, 성남시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성남시청도 먼저 같이 함께 들여다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지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좀 상황을 지켜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왔는데 그분과 관련된 발언을 놓고 조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국감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뉘앙스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 걸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좀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그분을 찾습니다. 요즘에 유행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건데 뭐 이게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 녹취록의 신빙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나 이런 쪽에서는 녹취록 자체도 굉장히 가공됐다. 그리고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쨌든 녹취록을 갖고 있고 정영학 회계사가 일단 변호사가 회계사가 녹취록을 지금 갖다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취록의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게 1차적 관문입니다. 그러나 녹취록의 진실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입증하려는 증빙 자료가 증빙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서는 압수수색,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체포가 필요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분명한 거라고 지금 중앙지검장이 인정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분은 당연히 그러면 유동규든 김만배가 봤을 때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찾는 게 1차적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그분이 어떤 몸통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천화동인의 1호 주주에 대한 실소유주의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 같은 걸 추적해서 과연 천화동인의 그 수천억의 배당 이익을 챙긴 이 사람들이 실제 소유주를 향해서 어떻게 돈이 전달돼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국민적인 지금 최대 관심사하고 화두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봅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이 그 녹취록에 있는 5명, 6명 50억 클럽 명단을 얘기했잖아요. 네. 성남시 의회. 그러면 그 녹취록 내용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거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50억 명단 까기 전에 그 명단 문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실 시초가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언론들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정영학 녹취록에 뭐 이거 반은 그분 것이라 했다. 이제 그게 보도가 나오면서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기사를 쓴 분도 정확하게 녹취록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민용 변호사 얘기나 남욱 변호사 얘기나 다 달라요. 뭐 자기 거라 하기도 했다는 거 아니라고 하고 이 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분인데 네 분 김만배, 정영학 그다음에 정민용, 남욱 얘기가 다 다른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있다 그러면요. 돈이 주인한테 가야 됩니다. 돈의 흐름이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김만배가 배당 다 받은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받아가는 사람은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주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제 이정수 지검장이 뒤에 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기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근데 앞에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분 정치인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위증이 되거나 되면 처벌도 받습니다.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지사는 아닌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이 그분과 관련된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그 삼고 있는 자료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는 일단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는 취지로 어제 그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야당에서 그거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향후 수사 단계에서 추가 다른 자료가 확보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네. 거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네.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단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감장에서 유증하면 처벌을 받게 네. 되겠습니다. 아마 중앙지검장으로서도 그런 원론적 입장을 지금 제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초기의 단계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정치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된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꼬리 자르기로 하는 데는 의혹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가 된다면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보면 과반이 훨씬 넘어요. 바로 그런 점들이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길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짧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 아니냐, 이재명 지사 아니냐나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정수 지검장 이런 얘기했죠. 언론의 보도에 보니까 김만배 씨가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아니더라. 혹시 야당에서 뭐 언론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나는 그거를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기냐 아니냐 보다. 근데 그 얘기에 답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수사 경과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뭐 대장동 관련된 이슈 수사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해단식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관련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내용을 좀 보면요.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원칙론적으로는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이 선 듯한 그 발언도 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뭐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원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만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원팀을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이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끝까지 완주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불복을 하든 안 하든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급변 상황이 아닌 한 후보로서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당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승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과연 마음까지 내켜서 정말 진정으로 화합해서 제대로 된 원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응어리진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 표현이 원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잔인하고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건 누구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이낙연 대표 본인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의 앙금을 후를 털고 이재명 지사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원팀이 되는 화학적 결합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안고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떻게 보면 뭐 예우라든지 아니면 뭐 특단의 보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화 통화는 직접 후보끼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만나서 어쨌든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그 할 얘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때라든지 뭐 예를 들어 선대위원장 맞는지 만만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저는 뭐 시급히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지금 이제 경기도 국감이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국감이 일단 뭐 야당이 벼르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국감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연히 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해온 분이라 지금 뭐 앞에 말씀처럼 이 정권 재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반 여론이 항상 높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러면 굉장히 위기라는 걸 알고 있고 이래서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원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제가 이 얘기는 대변인 말씀하신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두 그 후보가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통화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제 아마 저도 보도 보고 알았는데 아마 네. 송영길 대표도 통화를 하고 이래서 이제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 해단식 이후인 건가요? 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뭐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어제 이제 해단식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보들이 오는 게 맞지만 또 뭐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해단식도 오고 지금 뭐 송영길 대표와도 통화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래도 좀 같이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물론 이제 주변의 참모들과 이런 관계들은 또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좀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내용이 좀 나오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그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여러 흐름 속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여야 가상 대결 이런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 해당 당사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인 저는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에 정말 수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끝나고 한 명의 최종 후보가 선출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컨벤션 효과로 정말 확실한 집중적인 지지가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이전에 마지막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눈길 끌었던 게 당시 3차 선거인단의 여론조사 결과였잖아요.
그 3차 선거인단의 표를 모아 보니까 그 전에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유지해왔던 이재명 지사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한 30 정도의 그 흐름이 3차 선거인단에서는 역전돼가지고 60대 30 정도의 2배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추락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3차 선거인단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추락, 그리고 컨벤션 효과의 결여, 이런 걸 보면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동안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는 건 아닌가. 특히 수도권 민심이 저는 확실히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상당 부분 좀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픽이 두 종류가 나갔는데 제작진께서는 그 민주당 지지층 관련해서 이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그래픽 제가 또 눈에 띄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중 이재명 후보를 뽑지 않겠다라는 응답자가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 8.2%, 여성 같은 경우에 29%로 일단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계속 여론조사가 이낙연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지지할 거냐 이제 계속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당내에서 경쟁을 할 경우에는 한 60, 70% 정도가 거의 오고요. 그다음에 한 1, 20% 정도는 약간 무당층으로 남고 1, 20% 정도는 이제 상대방이 가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 않겠다는 분들이 좀 많고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지지자 중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어찌 보면 약간 비호감도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관련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선거 앞으로를 해나갈 때 과연 어디를 포커스로 맞출 거냐. 결국은 여기를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낙연 사실은 집도끼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먼저 붙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 특히 2030 여성들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기획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주제를 바꿔서 공수가 좀 바뀔 겁니다. 이제 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추윤 갈등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는데 관련해서 녹취가 좀 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에요. 반년이 훨씬 넘었고 네. 총장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출마의 명분에 대해서 뭐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의도? 이 정도 드러났으면요. 예. 판사 재판부도 이게 상당히 중징계감이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상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 청구를 받은 검찰총장 그리고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헌정사 초유의 그 사태를 맞은 당한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국기문란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 네, 관련해서 엇갈린 반응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법원이 그 인정한 판단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그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런 판단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판결이라고 보고요. 2심에 이제 항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국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작년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이 징계를 내렸을 때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계속 두 번 다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유지하다가 3월 달에 스스로 사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그때도 징계 사유가 6가지였죠. 그때 추미애 장관이 했던 거. 6가지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어제 1심에서의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유지한 것은 2개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하고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말을 나중에 하도록 하고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국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될 정도로 검찰이 미진한 수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몸통까지 가려는 것들을 주저하는 그리고 그걸 보호하려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뭐 부인 뭐 장모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것들 다 고소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지금 작년에 이미 한 번 정리가 됐던 사건을 다시 지금 1심에서 한 것이어서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이게 그 민주당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총체적인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안타까운 것은 같은 야당 내에 다른 주자들도 여기에 같이 편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마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발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법리 절차에 따라서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법리 다툼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뭐 명분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명분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징계를 부당하게 당했다 이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참여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법리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요. 뭐 집행정지에서는 받아줬는데 왜 본안에서는 네. 기각했느냐야말로 이제 법을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라는 변호사님이셔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 집행정지라는 건 한 2주나지 3주? 한 달 내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본안 여부를 따지는 거 있지만 소명만 하면 됩니다. 저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다르다. 이거는 재판 진행한 지 지금 한 10달 정도 됐어요. 모든 증거 다 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안 판단하고 집행정지는 다른 거다. 그 다른 거기 때문에 집행정지 받아주는데 본안에서 기각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특보가 왜 갑자기 지금 판단을 하느냐? 아니, 재판을 제기했으니까 재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10개월 정도 1심이 10개월 정도면 보통 정도 걸린 거예요. 이건 보통 이 정도 걸립니다. 항소심은 조금 더 짧을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항소 포기서를 내든가 소치하를 하면 뭐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재판을 건 사람이 왜 재판하냐고 얘기하면 상당히 이상한 거죠. 아마 이 재판하신 판사도 이 얘기 들으면 나는 그냥 재판만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뛰쳐나가서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징계를 당하고 피해를 받은 게 정당했다 이래버리면 나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판사가 이거를 마치 지금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경선 중인데 이제 와서 이제 판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판결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재판부에서 1심 판결 내리는 것을 뭐라고 시비 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다. 그래서 2개월을 유지한다는 건데 2심을 또 다퉈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라든지 총찰총장 사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건, 그러니까 그 판사 문건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게 사찰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 진짜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그 감찰을 방해했느냐 문제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설명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감독실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바로 중앙지검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지금 1심 판결에서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명할 게 있다고 보고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조국 사태까지 거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조국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권력 측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사실 공격하기 시작한 거 그 정점이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6개의 사실은 잘 말도 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때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어서 이 두 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본안에서 다퉈가되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총장의 저항을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남아있다고 사법부의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을 네. 인정하면 2심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치적 판결을 한 적이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국민들이 부분은 볼 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네, 거죠. 잠시만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신청자의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해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재판부가 뭐 사안을 본안 소송보다는 뭐 그 덜 들여다보고 이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소명이라 것이다. 그래요, 그걸. 네, 증명이라 이렇게 안 하고. 판단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내용 자체는 다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이번에 본안 소송 1심이라고 하더라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네. 다른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그럼요. 거죠. 근데 네. 판결이 났을 때 그 태도인데요. 사실은 이제 계속 검찰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법원에 뭔가를 본인이 제기했을 때는 그럼 어쨌든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상소를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아니고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필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거 유희석 우리가 특보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일심 기본적으로 판결 존중하죠. 대선에 네.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항소심에서 사회적 범위 다툼을 계속 할 알겠습니다.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그 항소심 존중을 하고 그럼요.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좀 다퉈보겠다. 아니, 당연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막판에 또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져가지고 네, 두 분 나가실 때는 웃으면서 나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현근택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